새 정부 대북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우신 분인데요. 우리 전에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신 우리 서호 차관님이신데요. 우리 차관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좀 우리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정육과를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정책대학원에 석사학위를 하시고 북한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차관님께서는 통일부 차관 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21년도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큰 역할이 기대되는 우리 차관님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어떤 전망 그리고 남북 통일의 방향성을 좀 우리가 나침반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실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한테는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싸우지 않고 통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새로운 시각과 다양성과 이런 부분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서울 차관님께서 먼 걸음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우리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 차관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대학생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통일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통 이 통일 문제 하면은 항상 저는 이제 이 통일부에서 36년을 근무를 했어요. 36년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통일부에 들어가서 36년을 근무를 하고 저한테는 이제 좀 굉장히 축복인데 통일부에서 차관까지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이 36년 근무하는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통일 언제 됩니까? 하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참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통일이 되려면은 많은 이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군사학을 여기 학생들이 전부 군사학 전문 이 군사학과시죠? 예. 군사학과.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 대북 정책 모든 정책 이 군사 전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환경 그 시대에 놓여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지 그 인식하는 하나의 틀을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현재의 시대적 환경, 국내의 정세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새 정부 대북 정책 전망을 하면서 네 가지 틀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놓여 있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 다음에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걸 바치고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떤 문화를 창출해 나가느냐. 그래서 패러다임, 전략, 시스템, 문화 네 가지 중주제로 해가지고 이걸 구성을 해봤습니다. 맨 이제 첫 페이지가 됩니다만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는데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어요.
동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서독의 수상 총리를 했던 빌리 브란트라는 대단히 그 동서독을 통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춧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이제 그 통일부 차관 시절에 통일부 이제 예산 평화에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냐면은 1,500억이에요. 1,500억. 근데 이제 국방부 차관 회의가 있을 때 국방부 차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F-35A 전투기 한 대 값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2,500억이라는 거예요. 2,500억. 통일부 예산을 전량을 투입해도 1,000억이 부족해서 F-35A 전투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방부 차관이 그러더라고요. 차관님 한 대 빌려드릴까요? 그래서 참 웃었는데 국방부 예산은 우리 정부 전체 예산의 항상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안보를 확실히 해야지 평화가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지만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이 군사 전공하시면서 배우는 이제 문제들일 텐데 평화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국민들과 이 평화에 대한 담론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의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어떻게 넘기죠? 이거 넘기? 여기를 눌러야 됩니다. 됐네. 이거 사진을 여기다 담지를 못해서 참 죄송한데요. 그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러다임 대북 정책에서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은 한반도 문제가 대단히 국제화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 그 예전에 개발 단계를 지나서 획득 단계에 있어서 보통 30개에서 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이 보수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동안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제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했다면 지금은 경제와 안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은 이제 슈퍼 강국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약소국들에 가서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한테 3,500억을 투자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보를 예전 같지는 않고 지금은 안보하고 경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무기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금 한미 간의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한 중간에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대미 수출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거의 미국하고 일본을
합한 것보다 오히려 중국과의 수출입이 많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안보 문제는 중국과는 또 많이 이제 우리가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본과의 이제 이 해석하는 부분이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이제 이 핵 문제가 이제 고도화 단계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 협상을 하려면은 우리한테 이제 좀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핵 개발을 하고 북측이 지금 통계는 좀 많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그 국방력에 투입하는 게 제가 2019년, 20년도 그때는 한 1조 정도 투입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해에 그때 우리가 거의 한 50대 1 그때 당시에 한 50조 이상을 우리가 국방비로 이제 투입을 하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적인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이제 시작했던 상태인데 그러면 이 북한이 핵 개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뭘 지원할 수 있을까? 북한은 결국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핵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 이제 지금 핵 개발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NPT 체제 속에서는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원점을 타격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서울과 북한이 워낙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북측이 도발을 할 경우에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북측한테 도움을 준다 해도 북측은 그걸 협상의 레버리지로 받지 않아 왔었고 결국에는 북한은 이제 우리 남측과의 협상보다는 미국하고의 협상을 선호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우리의 레버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북측이 이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 핵을 개발해서 사용하거나 또 다른 이 중동 지역에 뭐 확산하거나 하는데 또 그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이럴 때에서는 우리의 그 억지 비용이 이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만큼 이제 북한의 핵이 고도화 단계에 있다. 우리 이제 대북 정책이 너무 이제 보수화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게 2018년이었는데요. 2018년 9월달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을 하신 분들이 이 정세현 장관님이 예전에 청와대 비서관을 하셨어요. 근데 청와대 비서관을 꽤 오래 하셨는데 그분은 3년 가까이 하셨던가 그랬는데 이분은 거기 계시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 하셨어요. 저는 이제 청와대 2018년 9월 초에 갔는데 9.19 공동선언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거기에 군사 합의도 있고 9.19 공동선언인데 9월 19일 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통일비서관으로 거기 평양에 가서 상황실장을 하고 함께 이제 우리 정상회담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현 장관님을 만나면 그래요. 너는 참 운이 좋다. 나는 3년 동안 있었지만은 정상회담을 한번 치러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들어간 지 일주일, 2주일 만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군사학과를
나와서 나중에 이제 여러 행로를 걷겠습니다만은 군인이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목표가 될 수도 있죠. 군사학과 나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군인 장교의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청와대 지금 이제 용산으로 이제 그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예전 이제 그 청와대 근무를 할 때 비서관들이 한 50명이 됐어요. 50명. 1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잖아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이제 쭉 있는데 통일정책비서관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50번째.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지만은 아침에 출근하는 것은 제일 좀 빨리 좀 하자 해가지고 저희 집이 외국어대학교 근방입니다. 이문동. 이 외국어대학교 근방에서 이 아침에 택시를 잡으면은 청와대 연풍문까지 20분 정도 걸려요. 20분 걸리는데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출근 채비를 해서 4시 20분에 직근방에서 택시를 타면 4시 40분 도착하죠. 그래서 9개월간을 청와대 출근을 아침 4시 40분, 4시 20분에 출발 4시 40분.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 직장 이제 군이 될지 또 다른 직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찍 가가지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시간 거의 뭐 출근 시간을 9시면은 10시 55분에 출근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온다. 그때 아침에 이제 일찍 나가게 된 동기는 물론 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찍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또 이제 이게 생활 패턴이 됐었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출근할 때는 또 이 약간은 이제 그때는 이제 시간 조정을 워낙 집에 아내가 이 항의가 많아가지고 시간대를 좀 조정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9개월 동안을 아침에 가장 일찍 출근하는 비서관 그리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통일부 차관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통일부 차관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에는 이게 그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잘 준비를 해줘야 돼요. 위에서 지시만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밑에서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세계 정세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를 위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대를 잘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 정권마다 이제 약간씩 바뀌었는데 금강산 관광 이 보수화됐는데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 7월 11일을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객의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박왕자 씨라는 여성인데 관광객이죠, 관광객. 거기 가가지고 북측에서 들어오지 못할 이 보안 지역에 들어가지고 총으로 이제 사격을 해서 죽었는데요. 그래서 2008년 7월 11일이 이제 그 바로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강산 관광 시작은 김대중 정부였는데 그것을 끊어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끊어진 거죠. 개성공단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지역 출신인 정동영 장관님이
2004년 5년에 통일부 장관을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과장이었었는데 그 정동영 장관님 시기에 이 개성공단이 오픈이 됐으니까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끝났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게 또 끝나요. 그래서 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철도 도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철도 도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이제 3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도 지금 다 끊겨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 북한하고 이제 협상을 하거나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에 처해 있는 환경 또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정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북한을 우리가 이제 북한의 정체성을 너무 이 악마화해 가지고 강경 정책으로 몰입하게 되면은 남북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전략 수립을 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좀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를 해나가는 데서 결국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그런 이 정책 그리고 또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북측의 정세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략 분야입니다. 전략 분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큰 틀에서는 패러다임, 이 변하는 패러다임을 어떤 식의 이제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해가지고 돌파해 나가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국의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요, 전략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일, 러시아 이렇게 이제 이 함께 중국까지 4대 강국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면서 그 다음에 북한도 우리가 이제 시야에 놓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대내적인 어떤 것을 해도 그 국민적 합의라는 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을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평화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변 국가는 그 평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서로 이 많은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 정책 방향 속에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은 이제 좀 그게 이제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분단 고통의 가장 첫 부분이 이산가족들인데 이산가족들. 제가 통일부에 85년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산가족 행사를 워크힐 호텔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측으로 이산가족이 평양으로 가고 북측에 있는 이산가족이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워크힐에서 할 때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기 전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학순 주교 이제 신부님이죠. 신부님 거기 오고 모자 상봉을 할 때가 굉장히 이제 사진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2000년도에 이제 또 이산가족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평양에 가서 그 고려 호텔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장면도 이제 봤는데 그때 거기 현장에 있으면은 그 분들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함께 울고 그런데 어떤 이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가장 1순위가 이제 이산가족들 서로 가서 볼 수 없는 분단으로 인해서 그런 인도적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분단 경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분단 경제, 남북이 분단되면서 사실은 우리 세계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선진국에 거의 와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과거를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대한민국이 1945년에 이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을 하잖아요.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50년에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국제전이에요. 이 중국하고 또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국제전이 됐는데 이런 상태를 지내오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제 나이가 많죠. 1959년생이니까 저희 때는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보면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될 때는 이제 고학년인데 중학교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시험 체제로 바뀌니까 도시락을 싸고 와야 됩니다. 도시락을 싸우는데 도시락을 못 싸우는 사람이 한 절반 돼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보릿고개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우유나 이 밀가루 이걸 이제 지원받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세계 국력도 세계적으로 뭐 거의 꼴찌에 매달려 있을 정도이죠. 왜냐하면 이게 식민지 국가 또 남북 간의 동족 전쟁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우리의 경제적 성장이 여러분들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산업화, 민주화, 지금은 이제 정보화를 넘어가지고 AI 여러분들 세대는 이제 거의 AI 체제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10대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계 경제사에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선진국들이 옛날에 식민지 국가를 만들었던 제국주의들이 지금도 똑같이 경제적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과거의 선진국이었던 제국주의가 지금도 선진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대단한 이 업적을 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군사학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여러분들 연평해전에 대해서 들어봤죠. 연평해전. 군사학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전쟁 사례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우리하고 북측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장비들이 우리는 거의 뭐 이제 정보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 구축하면서 아니면 이 배쇄지 포를 쏘거나 이 사격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는 거의 이제 이 모니터 화면에서 적함의 주요 부위를 찍어가지고 이제 발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때 당시부터도 있었고, 근데 북측은 이게 수동으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포탄을 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하는 데서는 대단히 이런 AI가 작동하게 될 거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 같은데 과거에 연평해전에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겨우 이 북핵 문제도 사실 북한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자기는 이제 안보 문제예요. 안보 문제인데 북한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항상 보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을. 제가 이제 남북 간의 협상에 있어서 한 200회 정도 제가 남북회담에 참여를 했거든요. 남북회담에 200회 정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 이제 통일부의 업무 중에 뭐 교육도 시키는 것도 있고 남북 간에 이제 교류 협력하는 분야도 있고 회담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담 분야에 있어서 한 200회 정도 회담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걸 하면 북한의 협상가들하고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우리 남북 회담의 역사를 보면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이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게 협상의 도대체 목표가 뭔지를 잘 확인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게 바뀐 것은 결국에는 남북 간에 서로 부족한 것을 좀 채우고 또 이게 좀 평화의 길로 나가자 해서 이제 교류와 협력 이런 게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북측한테 이제 필요로 한 우리가 이제 경제력으로 이제 더 뛰어나고 하니까 쌀, 대북, 곡물 지원, 그 다음에 비료, 북측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또 비료가 있으니까 민생 차원에서 이제 대북 지원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좋은 게 북한의 그 민심,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거 이제 곡물 지원은 쌀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이제 배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남측에 대해서 생각하는 북측의 주민들의 생각을 서로 동포들끼리 돕고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대북 혐오감을 준다든가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북측하고 서로 강경하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비핵화 핵 문제도 예전에 이제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을 북측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녹이고 결국은 그 핵을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핵의 옷을 벗기자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 효력을 정부마다 이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소독의 빌리 브란트가 1969년에 이제 소독의 총리가 돼서 시작했던 동방 정책이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오면서 소독의 정권을 이어오면서 헬무트 콜 정부까지 오면서 이 동방 정책을 지속을 해서 결국에는 1990년에 이 동서독이 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 대북 정책이 2000년 6.15 정상회담에 담았던 대북 포용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지속이 되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깨지고 문재인 정부 때 또 만들었던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와서 또 깨놓고 그래서 비핵화 문제도 그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트럼프 대통령 그때도 북한하고 세 차례를 만나잖아요. 세 차례 김정은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의 이제 비핵화 문제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잘 성사가 안 되고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는 굉장한 강경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게 올스탑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남북 관계는 이게 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길이 끊기면은 다시 이걸 만들어가는 게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획득한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나오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특정한 장소를 해서 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또 우리 이쪽에는 이제 미국. 그래서 전면전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다. 이 어떤 학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들을 좀 잘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 통일 이 담론 그리고 평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외교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이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정동영 장관님 2004년 5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 다시 또 이제 통일부 장관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담당하는 그때 업무가 국제과장이었어요. 국제과장. 그래서 해외에서 그 방문하거나 장관이 할 때는 이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5년에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 주령 사강을 한번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미 국방부 장관인 그 럼스펠드 장관을 만날 때였어요. 그때 만날 때였는데 왜 이제 거기 미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미국의 부통령, 상무장관 이렇게 이제 네 분을 가서 뵙게 됐는데 개성공단을 열려고 하니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승인.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휴전선을 넘어가려면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한미연합사령관이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받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한미군이 여기 와가지고 군사에 관한 이 작전 권익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럼스펠드 국방장관한테 협조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럼스펠드 장관을 가서 이제 만나게 됐을 때인데 이 양반이 그 문민화 장관이잖아요. 군 출신이 아니고. 근데 우리 외교부 이제 그 외교부에서 이제 그때 홍석현 그 저기 중앙일보 회장이 그때 이제 그 주미대사로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럼스펠드 장관의 굉장히 이 양반이 좀 예민해가지고 충분한 설득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면담 시간을 30분을 잡았는데 면담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다는 거죠. 그때 우리 정동희 장관님께서 그 어떤 아젠다를 가져갔냐면은 개성공단을 오픈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북한의 남북 간에 놓여 있는 안보 문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럼스펠드 장관의 설득을 여기다 개성공단을 만들면은 북한에 그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의 군사 군 부대를 더 후방으로 평양 쪽으로 밀어낼 수가 있다. 훨씬 더 안보에 개성공단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설득이 된 거죠. 설득이 돼서 면담실 말고 이제 이 집무실이 있는데 럼스펠드 장관 집무실로 이제 이동을 했어. 잠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 탁자에다가 한반도 인공위성 사진이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근데 인공위성 사진을 밤에 찍어가지고 보니까 북측 지역은 완전히 새까매요. 남측 지역은 불이 켜져가지고 반짝반짝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럼스펠드 장관이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게임 이즈 오버. 남북 간의 이 게임은 끝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에 그때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서 미 상무부에서 뭐 거기 장비가 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좀 빨리 해주고 해가지고 개성공단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된다.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또 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제도 같아요. 정치제도. 그리고 이제 우리도 미국의 이제 패러다임이 경제와 안보를 분리를 하지 않고 이제 그 통합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경제 안보를 통합하는. 그래서 이 어느 특정한 분야 요즘 이게 이제 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보면 우리 통일부도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통일부 자체적으로 아니면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국정원, 국가정보원 그리고 외교부 이렇게 이제 좀 제한이 돼 있었는데 점차 이게 이제 남북 간의 경제적인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획재정부, 산업청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국방부도 마찬가지 같아요. 국방부도 이제 점차 저희 제가 차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누가 했냐면은 집안의 동생인데 서욱 국방장관이었어요. 서욱 장관. 네, 서욱 장관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징병제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지금 이제 개월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좀 이렇게 AI 분야 아니면 뭐 코딩 분야 또 통계 처리 분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뭐 그냥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훈련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 좀 중심 과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요즘은
전투부대들이 직접 가서 이 교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드론 공격도 하잖아요. 드론 공격. 그러니까 드론 분야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사회에서 이 컴퓨터 이쪽 분야에서 또 취업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방장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군사 이 시스템이 많이 바뀌기는 할 겁니다만은 이 국제적인 패러다임 위기에 맞춰가지고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패러다임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통일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저도 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지금 정치 체제를 87년도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87 헌법 체제라고 그래요. 87 헌법 체제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 대통령을 국민투표에서 안 했는데 87년 내에 국민투표를 해서 하자. 그리고 이 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거의 전문용어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뭐 이 인사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을 그 집권당에서 다 이 수립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이제 들어가면서 통일 담론처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87 헌법제제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긴 하는데 너무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과제인데 이게 통일 문제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려 요인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변 정세, 또 북한의 정세,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의견 수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고 난 뒤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정치학 용어로는 정치적 당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치적 당파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그걸 국민들의 표로 환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자원화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그래서 이 정치 제도를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어디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독 당시에 서독의 이제 정치 제도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의 대북 정책은 왜 이렇게 자꾸 끊기냐? 근데 서독의 동방 정책은 왜 계속 이어져 왔느냐? 거기에는 정치 제도가 작동하는 게 대단히 크다. 거기에서 이제 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제도 지금 국방부의 시스템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사 문제부터 문민 정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문민 장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제도 개혁에 제도도 중요하지만 인사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죠. 국가경쟁력은 앞서도 이제 좀 말씀드린 부분들인데요. 우리의 이제 창의성, 개방성 이걸 좀 담아야 되는 거고 국가 목표 설정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립 및 집행. 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이 87 헌법 체제를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심한 이 권력 집중 현상을 좀 분산하고 균형하고 균형적으로 분산하고 견제하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비례대표자라든가 다당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워낙 미국 정부가 두 번째 문제인데요.
글로벌 보통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에 있는 사람, 노스에 있는 팀들이 뭐 그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글로벌 노스에 포함이 됩니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이제 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도 많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경제적으로 수출입을 봐도 너무 이게 편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북한 이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쟤하고 관계는 왠지 그냥 별로 이렇게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피상적으로 내 나름대로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쟤는 왠지 좀 이렇게 사귀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지만은 남북 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북 간에. 북한은 결국에는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옛날에 공동체였고 식구였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정부가 이제 수립이 돼서 이 정부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분야는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협상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200회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뭐 직접 이 수석 대표로 해가지고 참여를 했었기도 했고 아니면은 뭐 기자단과 함께 가서 참여도 했었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미국의 그 있었던 사례에서 받는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은데 미국의 $50 지폐에 나와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미국의 18대 대통령을 했다는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이 그랜트 대통령이 군 출신인데 미국에서도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1861년에서 65년까지 오래전에 있었죠. 1861년에서 65년까지 흑인 노예 문제를 해가지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그때 사망한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사망한 사람이 62만 명. 62만 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5년에 전쟁이 이제 북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최종 이제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리 장군하고 이 그랜트 장군이 북군의 그랜트 장군, 남군의 리 장군이 이제 만나서 이 항복 선언서를 이제 리 장군이 쓰는 거예요. 항복 선언서. 근데 리 장군이 항복 선언서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런 틀림없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게 뭐냐면은 전범 처리 문제가 나옵니다. 전범. 그리고 전쟁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전쟁 때 들어간 이 배상금 비용에 대해서 배상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이제 두 가지 핵심인데 리 장군이 그 전날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랜트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얘기를 않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빨리 고향으로. 가는 기간 동안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 말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가는 기간 동안에 먹을 식량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도 식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해요. 뭐 항복 선언서고 뭐고 없고 니네 빨리 돌아가고 식량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해서 62만 명이 죽었지만은 그 상흔 전쟁으로 발생한 아픈 상처가 그랜트 장군의 얘기로 해가지고 매듭이셔진 거예요. 아물어지고. 그러면서 남북 간에 만일에 그때 전쟁 배상금 전범했더라면은 우리처럼 계속해서 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북 협상에 가면은 과거에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서로 선전전, 홍보전, 쟤네들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뭐 이 어떻게 하면 고칠까 뭐 해서 아주 총은 안 들었지만은 그게 완전히 전쟁이다, 전쟁. 협상이 전쟁이에요. 실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국회의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회의담 준비 국회의담을 본회담을 열기 위해서 준비회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그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록해 보니까 1985년 6월에 국회회담 예비 접촉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각 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남북회담본부가 삼청동 감사원 옆에 있는 회담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그 회담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전쟁하려고 해도 다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회담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일어나는 거 생각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북측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하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회담 우리 박관용 그때 의원 국회의장도 이분도 하셨잖아요. 근데 박관용 의원은 그때 당이 YS 김영삼 대통령 쪽에 있는 당이고 박준규 그때 국회의원은 민주정의당이었을 겁니다. 양반이 수석 대표인데 박준규 의원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북측에는 정금철이라는 대단히 이제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은 대단히 유명한 협상가가 있어요. 이 양반은 뭐 국회담에도 국회의원으로 신분 포장해서 나오고 뭐 고위급 정치회담을 할 때는 또 고위급 정치인으로 해가지고 포장해서 나오고 하는 북측의 전문적인 협상꾼인데 이제 정금철이가 보기만 하면 남측을 헐뜯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 대표 이분이 성격도 급한 데다가 우리 남측에서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좀 중심적인 인물이고 한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상도 분이신데 왜 날 자꾸 조진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금철이한테. 정금철이가 조진호? 조진호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관용 거기 의원이 이제 근거 없이 자꾸 공격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금철이가 내가 언제 그렇게 근거 없이 공격했냐고 또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가 회전의자. 그래서 뒤로 돌려놓고 뒤통수를 그러니까 정금철이가 보고 있는 거죠. 네 마음대로 시보를 하고 그냥 돌이켜 앉은 거예요. 남북관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뭐 저기 신문에 보도는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박관용 의원이 아이고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 앉으세요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남북간에 보면은 대단히 이렇게 거칠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력이 워낙 세고 하니까 요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거울 보고 하는 게 협상가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대고 이 주먹질 하면은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내한테 주먹질을 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측한테 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면은 북측도 그렇게 나온다. 이게 제가 200회 회담 참석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 분야에 이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개괄적으로 전쟁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큰 이 장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는 손자병법이 있고 하나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인가요? 근데 이제 이건 동양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건 굉장히 다분히 서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손자병법에서는 상대방하고 전쟁을 안 해도 상대방하고 싸우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내한테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은 이건 그냥 완전한 승리, 싸우지 않아도 심리를 굴복시켜가지고 그냥 이기는 완전한 승리라고 한다면은 이 서양의 전쟁론은 깨 부셔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파승, 깨 부셔서. 근데 회담에서는 깨 부셔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쪽 사람들의 심리를 잘 우리 남북 간의 합의서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의서를 안 쓰죠.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한국 문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방향대로 해나갈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는 북측에 그리고 주변국에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3자의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여튼 우리 군사학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문 분야에 있어서 이 기간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부분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전쟁 분야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를 다 같이 섭렵하시겠습니다만은 함께 공부하시면서 사회에 나오셔도 이 훌륭한 장교 또 아니면은 뭐 회사에 들어가면 전략 수립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하고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